오늘 제가 1시간 정도 준비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GEO 시대의 브랜드가 살아남는 법,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검색 데이터, 그 다음에 검색 데이터가 마케팅 브랜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까지 이야기를 좀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GEO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일 많은 분들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GEO와 관련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많은 뉴스들이 이미 좀 다루고 있지만 구글의 쉐어가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은 제대로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구글은 근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총 검색량은 한 번도 지난 2년 동안 내려간 적이 없이 매년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전체 쉐어로 봤을 때 미국이 드디어 92.9%에서 89.7%로 2년간 내려갔습니다. 큰 폭인지 아닌지가 좀 미묘한 숫자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구글이 전통적인 검색 엔진에 머물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도 이미 AI 검색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성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쯤이 되면 대략 전통적 검색의 쉐어가 25% 정도는 더 내려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SEO라는 것, 검색 엔진이라는 걸 구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전의 로직으로 나오는 검색의 쉐어가 좀 내려갈 거다. 결국은 AI 기반의 검색들이 검색 엔진의 주류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지난 위클리 기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열심히 쓰고 있는가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죄송합니다. 약 4억이죠. 이 주 기준으로 4억 정도의 사람들이 액티브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건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주된 사람들이 20대에서 30대가 압도적으로 50% 넘게 포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시대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거 뭐 큰 이야기는 그렇고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의 머릿속에 이번 기회에 GEO를 좀 정리해보자. SEO하고 정확히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사실 제목을 보면 SEO는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 오신 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SEO, AEO, GEO 이게 다 무슨 이야기야? 라고 했을 때, 일단 SEO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검색 엔진에서 우리의 웹사이트가 잘 노출이 되도록 하고 결국 우리가 SEO에서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웹사이트로 올거닉 트래픽을 끌고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초점이 우리 웹사이트에 한정이 되어 있다면 GEO는 좀 달라요. GEO는 당연히 구글 같이 AI 모드를 들고 있는 검색 엔진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우리 웹사이트가 노출되는 것도 중요한 관심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챗GPT에서 검색하고 있는 사람, 퍼플렉시티에서 검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드러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를 포함하는 게 GEO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SEO와 GEO를 볼 때 SEO는 좀 올드한 느낌이 있고 GEO는 좀 더 최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연결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더 이해를 하실 거고요. 몇 가지 이장표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일단 SEO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시책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좀 달라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키워드가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링크 같은 걸로 신뢰도를 측정했다라는 특성이 있었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GEO는 키워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대하는 뭔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의도 전반을 커버하는 거에 더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얘는 신뢰도를 링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써놓은 모든 글들과 문서들의 벡터 값을 가지고 신뢰도를 측정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SEO는 기본적으로 페이지 단위로 랭크를 합니다. 그런데 얘는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죠. 그 개별 URL을 검색 결과에 보여주잖아요. 근데 GEO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것까지를 포괄적으로 멀티 소스를 이용해서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 소스에서만 절대 안 가져오고 굉장히 다양한 소스에서 가져온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SEO는 국가별이라면 GEO는 언어별입니다. 이 이야기는 SEO는 사실 동일한 언어로 되어 있는 국가, 영국, 캐나다, 미국에서 동일한 키워드를 검색해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GEO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물론 약간의 변화는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언어별로 비슷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게 연결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SEO와 AEO와 GEO가 이렇게 하나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 변화다, 진화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그 SEO에서 AEO로 갈 때는 사실은 AEO를 별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SEO의 한 부분으로 보고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거냐면 2014년도에 여러분들 구글에서 그때 당시에 검색을 하면 갑자기 1위부터 10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1위 자리에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그냥 텍스트로 나왔던 걸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 텍스트로 나왔던 그 자리를 피처드 스니펫 또는 앤서 박스라고 이야기를 했던 곳이고요. 그곳에 나오는 컨텐츠는 1위부터 10위 안에 있었던 URL 중에 특정한 한 곳에서 얻은 걸 종합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질문한 것에 핀포인트로 맞춘 답이 거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시대. 그리고 또 마침 그때가 그 아마존의 에코 같은 알렉사 같은 보이스 에이전트가 확 퍼지고 우리 한국에선 누구 같은 에이전트가 퍼지면서 누가 다 이걸 모바일에서 손으로 검색하겠어요? 이제 보이스 인터페이스로 바뀌게 될 거예요라는 이야기가 한참 나오던 때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타입으로 검색할 때와 말로 검색할 때 검색어의 패턴이 달라지는 걸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글도 AI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제 허밍버드 같은 엔진들을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서 빠르게 검색 엔진이 AI를 적용하는 기술로 들어가면서 이제 AEO가 되게 주목을 받았던 것이고요. 이 AEO가 그렇지만 크게 주목받았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부터 생성형 AI가 핫해지니까 왠지 그냥 생성형 AI라는 게 원래 질문하고 답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앤서 엔진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AEO에 집중을 하게 된 거고 AEO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이거 AEO라고 봐야 되나라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GEO로 정착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SEO, AEO, GEO 이 용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컨셉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런 순서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저 안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2019년도에 저기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위에 검색 엔진에 적용된 기술이 이제 2097년부터 지금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의 점프들이 있었던 걸 좀 위에 적어놨는데요. 그 중에서 2019년도에 있었던 버트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검색 엔진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GEO도 그 영향 하에 있는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들어가서 그 AI에 기반한 검색과 기존의 검색의 차이를 좀 보여드린다면 고객 여정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 마케터잖아요. 여기서 지금 SEO 컨설팅을 하시는 분보다는 실제 브랜드를 고민하고 마케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이 관점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초기 탐색, 정보 탐색, 경험 탐색, 구매 확정 고객 여정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 퍼널을 지내오면서 기존의 검색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접근한다고 본 거예요. 스마트폰 추천 또는 화면이 큰 스마트폰 추천을 검색한 뒤에 갤럭시 와이드 7 또는 갤럭시 메가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고 그걸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갤럭시 와이드 7 단점, 후기, 성능 비교 같은 걸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면 중고는 혹시 없을까 해서 갤럭시 와이드 7 중고 또는 출시일 같은 걸 검색을 하는 이런 탐색의 여정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들이 검색어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리딩하면서 검색 결과들을 만들어 제공했던 거예요. 구글은 저렇게 움직이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 엔진 생성형 AI들이 취한 방식은 소비자들이 결국은 저 질문들을 애초에 화면이 큰 스마트폰 추천을 예를 들면 야, 화면이 큰 스마트폰 뭐가 좋아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저 질문들을 이어서 할 것이라고 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답을 할 때 그 전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 줄게 하고 쫙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한 페이지 안에 정보 탐색, 경험 탐색, 구매 확정, 구매 사이트까지의 연결을 한꺼번에 그 안에서 던지는 거죠. 만약 저게 저렇게 던져진다면 저거에 극렬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오버를 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생성형 AI들은 정확하게 갈 방향을 확정적으로 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런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퍼플렉시티를 보면 과감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링크까지 던져주기도 하거든요. 다만 여러분들도 가게 들어가셨는데 뭐 있나 하고 보러 왔는데 갑자기 물건 하나 짚고 이거 사라고 막 광고하면 여러분은 기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충분히 조사한 뒤에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꼭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구글이 아직 2.4%만 떨어진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뭔가를 검색을 하는데 갑자기 얘가 답을 길게 하면 어때요? 너무 기쁘세요?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나죠. 오히려 그냥 구글이 평상시에 해주시 링크 주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게 해주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략 80% 정도는 기존 검색이 충분히 만족감을 주고 있고 나머지 20% 정도가 생성형 AI 스타일의 답을 해주는 걸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의 변화 때문에 계속 이 상황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 기존 검색 방식하고 AI에 의한 검색이 뭐가 다른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많이 이젠 들어서 익숙하시지만 결국은 인베딩 기술 방식으로 검색이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해당하는 키워드가 그 문서에 있는지, 있다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관련된 키워드가 몇 번 나오는지 등을 카운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검색을 하면 문서 안에 피카소나 그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유치한 짓 많이 했잖아요. 하얀 글씨체로 바탕이랑 똑같은 글씨체로 피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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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그림 뭐 이런 짓들도 예전에 했었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검색을 할 때 피카소의 회화 작품을 찾아줘라고 검색을 하면 그림이라고 들어가 있던 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림과 회화가 다른 글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SEO 업자들이 가서 회화를 위한 별도 페이지를 똑같은 걸 또 만들라고 했죠. 예, 그런 무식한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제 인베딩 기술이 들어가면서 검색 엔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화, 회화하고 그림이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검색 쿼리와 문서의 벡터를 계산해서 그 벡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벡터 내적 구하기 했었잖아요. 내적 구하기 또는 내적을 뒤에 있던 코사인 값을 뒤로 해서 코사인 유사도로 계산을 해서 내적이 얼마나 큰가 혹은 코사인 값이 1에 가까운가로 계산을 해서 두 벡터가 비슷하면 거의 같은 뜻이야.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서의 유사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옆에 보시면 저희 리스닝 마인드 툴에 사람들이 챗 GPT라고 검색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검색한 것 중에 어떤 사람은 책 GPT, 어떤 사람은 챗 GPT 뭐 이런 식으로 쓰더라도 야, 이건 다 같은 거야라고 묶어내는 기술도 다 인베딩에 의한 기술인 거고요. 밑에 보시면 나이키 바람막이라고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이키 바막이라고 검색을 해도 얘는 같은 단어야라는 걸 판정하는 것도 다 이런 인베딩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잠깐만 요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 고양이는 귀엽다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애완동물, 귀여운 애완동물이라는 검색을 찾았을 때 이 문서를 제공을 했을 때
정확하게 애완동물과 고양이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인베딩 안에서는 이 쿼리에 대해서 이 문서가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 방식이 뭐냐면 고양이는 귀엽다를 이렇게 벡터라이징 하는 거죠. 고양이는 020801, 이 조사는 010101, 귀엽다는 070209로 이렇게 숫자로 바꿔놓은 거죠. 그 다음에 귀여운과 애완동물에서 귀여운은 귀엽다와 비슷하니까 020807이 0,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숫자를 잘못 넣었네요. 예를 들면 요거랑 비슷하게 최대한 가깝게 어떤 귀여운이라는 걸 정의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애완동물은 고양이와 비슷하니까 고양이 07이니까 요거와 비슷한 숫자들을 이렇게 넣어서 비슷한 위치에 위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얘를 계산하고 나면 이 고양이는 귀엽다라는 문서와 지금 우리가 입력한 귀여운 고양이라고 하는 것이 근처에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서는 얘네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검색어에 있는 키워드로 잔뜩 채우지 않아도 검색한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충족해주는 컨텐츠면 우리 문서가 노출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검색을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 더 뭘 생각했냐면 방금은 문서나 쿼리를 뭘로 바꿨죠? 인코딩을 했잖아요. 근데 인코딩된 그 값을 반대로 디코딩을 하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문서와 수많은 쿼리를 다 인코딩된 어떤 뭐 몇백 차원의 공간에 들어가 있는 그 노드들을 반대로 디코딩해서 이 노드는 원래 무슨 질문이었지? 무슨 문서였지를 거꾸로 찾아내는 걸 한 거예요. 그렇게 찾아내고 났더니 이 질문은 약간 잘못된 질문인데 원래 물어보려고 한 건 주변에 보니까 또 다른 아주 가까운 근처에 있는 다른 질문인데 거의 유사한데 이 질문이 훨씬 더 명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verage annual, 그러니까 yearly return on stock market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스탁마켓이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 말이 좀 불분명한데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말했던 걸 보니까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문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보고 반대로 뭘 하냐면 질문이 뭐냐면 What is the average return on stock market 뿐만 아니라 average annual return in stock S&P 이런 구체성을 가진 질문들이 가능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검색을 하면 혹시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관련된 질문들이 얘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이 직접 그 질문을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인코딩 된 거를 디코딩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바꾸고 나면 그럼 뭐냐? 그러니까 질문이 나온 거를 이 질문은 어떻게까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지를 고려하게 된 거예요. 하나의 질문을 듣고 얘가 되게 띨박하게 질문했지만 사실은 얘는 알고 싶었던 게 이거였을 거야 라고 넓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답 도달 어떻게 질문했을 때 진짜 좋은 문서로 더 도달하지? 왜냐하면 구글은 이미 뭐가 좋은 답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도달할 확률 같은 것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진짜 궁금해했던 맥락이 뭐지, 배경이 뭐지까지도 커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한 거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얘를 이렇게 얘가 토피컬 어서리티가 있는 구간이라는 걸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구간을 정해놓고 어떤 문서가 이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제 집중도가 있는지 또는 주제가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지를 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때 쓰는 게 이제 구글이 사실은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걔네들의 기술 문서가 갑자기 왕창 노출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기사로 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문서 양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별 해석이 없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읽어보다가 와,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진짜 이렇게 하고 있었네 라고 할 때 나왔던 게 뭐냐면 사이트 레디우스랑 사이트 포커스라는 것들이었어요. 토피컬 어서리티를 정할 때 문서가 얼마나 특정 주제의 신뢰도가 높고 권위가 있고 할 때
이런 걸 쓴다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 사이트 레디우스라는 건 뭐냐면 해당하는 문서가 중심 주제로부터 얼마나 이탈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커스는 그 해당하는 문서가 그 클러스터, 그 주제 클러스터에 얼마나 포함되는가,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를 볼 때 구글은 그냥 우리로 볼 때는 사이트 맵처럼 보이지만 얘는 거대한 토픽 클러스터들이 공간 안에 떠 있는 상태로 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서들이 잘 정렬되어 있는 컴팩트한 클러스터로 잘 묶여져 있으면 주제성이 높은 전문성 있는 페이지로 보는 거고, 아니고 막 이것저것,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이야기했다가 짜장면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유럽을 이야기하면 너무 산만한 웹사이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 사이트 인베딩이라는 걸 얘네들이 하거든요. 사이트 인베딩, 페이지 인베딩 같은 걸 통해서 사이트 전체가 권위가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같은 걸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예. 이야기가 너무 산으로 간 것처럼 들리시지만 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만족스러워지느냐라고 하는 걸 이면에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알고 싶은 게, 야, 오케이, 그건 다 좋아. 근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가 사실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노출이 되려면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컨텐츠의 기획 정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소비자의 검색 여정 또는 검색을 할 때 앞뒤로 붙여서 쓰는 클러스터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나이키 러닝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이키 러닝화 중에 레볼루션이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이 신발은 초보 러닝을 하는, 그러니까 러닝을 최근에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신발이라고 그 추천을 받는 신발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힐드롭이 낮아요. 힐드롭이 낮다는 게 뭐죠? 앞굽의 높이와 윗굽의 높이의 차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뛸 때 안정적으로 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추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 시퀀스를 보면 힐드롭 낮은 러닝화 추천 이렇게 해서 시퀀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힐드롭에서 시작해서 레볼루션까지 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 사람이 진짜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해 보면 뭐죠? 힐드롭을 칠 때 이 사람이 이미 뭐뭐뭐들을 궁금해하는구나까지 알고 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는 검색을 할 때 이전 이후에다 바로 붙여서 검색하는 애들. 아까도 잠깐 제가 이야기했지만 짜장면하고 비트코인을 연달아 검색하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검색한다면 와이셔츠에 커피를 흘렸어요. 뭐 하면 돼요? 다음에 베이킹 소다 가지고 해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두 개가 인베딩 공간에서 되게 붙어 있는 이야기고 우리 머릿속 인식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시는 얘는 뭐냐면 이따가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실 툴인데 리스닝 마인드라는 툴 안에서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그 직전 두 단계 전부터 검색했던 키워드 다 그 뒤에 검색됐던 키워드를 다 모은 뒤에 앞뒤로 서로 연결해서 검색된 적이 많은 애들을 행동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해놓은 거예요. 즉, 요건 소비자들의 실제 행동으로 클러스터링을 해놓은 것이고, 결국은 이것들이 그 가상, 맥백 차원의 가상 공간에서도 역시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됐을 때 이들 키워드들의 검색 결과 1위부터 10위까지에 나온 애들을 분석하셔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검색 엔진이 AI를 써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는, 즉 아까 우리 벡터 공간으로 따지면 이 질문을 잘 만족시키는 베스트 문서는 이거야. 즉 같은 인베딩 공간에 거의 붙어 있는 문서들을 골라놓은 게 뭐다? 검색 결과의 1위부터 10위, 그 중에서도 5위 안에 있는 애들은 정말 핫한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을 거꾸로 분석을 하면 뭐죠? 그 질문에 제일 베스트한 답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질문 하나가 아닌 앞으로의 검색 GEO에서의 핵심은 하나의 질문에 핀포인트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의 배경과 의도를 포괄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1, 2번 작업을 하고 그거에 맞는 컨텐츠 기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키워드가 아니라 의도와 문맥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요걸 봤었습니다. 즉, 이 흐름을 살린 컨텐츠를 담아내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노출될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도 또는 AI에서도.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다시 해보면, 어, 결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정리하면 AI는 단일 페이지가 아닌 여러 쿼리, 여러 문서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의 2대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뭐죠? 윤보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심플 인텐트에 대한 심플 앤서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5인용 3천만 원 이하의 SUV를 추천해줘라고 하면 이 질문은 도대체 왜 나온 걸까? 아, 최근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 때문에 더 이상 경찰을 못하고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등등의 여러 인텐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여러 문서와 여러 쿼리를 복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줘야 만족시킨다고 AI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AI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정과 쿼리 클러스터를 결과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인 거고요. 특히 아까 힐드롭부터 레볼루션으로 갔던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앞뒤로 붙였던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글의 AI 모드, AI 오버뷰의 결론은 구글이 1등부터 10등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애를 걔네들은 이미 알잖아요. 뭐라고 1등부터 10등을 채울 건지. 그러니까 또 다른 엔진 하나를 써서 그 10개의 컨텐츠를 옆에서 종합한 걸로 AI 오버뷰를 보여줘요. 아까 제가 AEO 시절에는 거기에 하나의 URL로부터 답을 찾는다고 했는데 구글은 AI 오버뷰를 어떻게 하냐면 이 10개의 문서를 다 종합해서 얘를 꾸민다고요. 그러니까 상위에 나온 애들이 더 많이 인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동안 퍼플렉스티를 이렇게 의심했거든요. 얘네들이 뭔가 질문이 나오면 뒤에서는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하고 검색의 1위부터 상위 거를 다 읽은 뒤에 걔를 종합해서 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구글의 등에 올라타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거야라고 본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계속 검색 시퀀스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구글의 검색 결과 상에 노출되는 것들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번이랑 연결되는데 신뢰받고 반복 노출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AI가 인용할 때는 어쩌다가 검색 결과에 한두 번 나오는 애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보여드렸을 때 이런 클러스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 클러스터는 아까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이전 이후에 검색된 수천 개의 키워드를 모아서 연결한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개별 그룹들마다 특정한 URL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보통 하나의 검색 결과에는 몇 개의 URL이 나오죠? 10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500개의 키워드가 있었다면 URL로는 몇 개가 있죠? 5,000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카운팅해 보면 5,000개가 안 돼요. 2,000개도 안 됩니다. 뭐 2,000개, 3,000개쯤 되는데 왜 그렇게 적을까요? 몇 개의 URL이 관련된 거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컨텐츠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AI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분석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에 이 일이 엄청난 노가다를 수반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리스닝 마인드는 지난 뭐 몇 년 동안 계속 이 짓만 했던 회사라서 아예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러닝화 추천이라고 검색했을 때 연달아 따라 나오는 키워드들을 수천 개를 모으고 그걸 관련된 클러스터로 묶었을 때 걷기 좋은 운동화라고 타이틀링이 되어 있는 요 그룹에 제일 영향력이 많았던 많이 노출된 URL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된 URL들의 상위서부터 보면 뭐가 되죠? 아,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네? 같은 것들의 디렉션을 얻을 수 있겠죠. 물론 이 툴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조금 노가다 하면 되죠. 그래서 한 3, 400개의 키워드의 검색 결과들을 보고 앞에 것들을 계속 따서 분석하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죠. 다만 이제 그걸 얼마적으로 기계적으로 할 거냐. 어떤 분은 파이썬을 가지고 뭐 함수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희 같은 이런 툴을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핵심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들을 기반으로 검색어 분석을 하는 거죠. 아, 이런 키워드들을 연달아서 검색했다면 어떤 목적이었겠는데 어떤 분석이 가능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겠구나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뭐를 하느냐면 컨텐츠를 페르소나를 정하는 거죠. 아, 이런 사람이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녔던 이런 페르소나였겠는데 같은 걸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페르소나가 있다면 뭐가 나오죠?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썼던 키워드, 여러분의 검색어는 뭐죠? 압축된 질문이죠. 검색어 쿼리는 압축된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을 기반으로 뭐를 만든다? 결국 질문을 하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언뜻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달콤한 이렇게 바꾸면 1등 돼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나와요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무리 AI가 더 발전해도 이 방식에서 멀리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안에 바뀌지 않을 기본적인 접근을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접근을 해 가시면 반드시 더 많은 노출이 가능한 컨텐츠 그리고 높은 토픽 권위를 가진 사이트를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좀 검색 엔진을 속이거나 하는 게 가능했던 시절이었는데 이젠 진짜 그게 불가능해지고 진심으로 우리 회사가 몸담고 있는 산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회사가 미디어가 돼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every company is media company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진짜 이제 그 숙제를 풀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 두 번째는 컨텐츠 포인트, 세 번째는 채널, 미디어 포인트인데요. 그냥 다 일일이 아니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여전히 그러면 테크니컬 SEO 같은 거 필요 없어? 아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핫했던 예를 들면 그 스키마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스키마 같은 경우는 기계들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검색 엔진들도 사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들도 굉장히 들여다본다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별로 SKU별로 별도의 페이지를 운영하시고 그 페이지를 URL을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길게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의도, 시퀀스, 앞뒤를 붙여서 검색하는 검색 네트워크의 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의도를 고려한 컨텐츠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이 만든 컨텐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리뷰한 것들을 같이 AI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컨텐츠가 정말 좋은 컨텐츠야를 판단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검색 결과를 보면 X의 결과가 나오거나 스레드의 검색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게 같이 나오죠. 그것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이야기긴 한데 우리 웹사이트만 가지고 잘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웹사이트를 벗어난 외부의 권위 있는 사이트. 근데 권위 있는 사이트가 뭐예요? 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는 챗GPT랑 퍼플렉시티가 또는 클로드가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미디어 컴퍼니들과 제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컨텐츠를 사겠다고 했어요. 그들이 집중적으로 인용될 거예요. 사실은 좋은 회사를 찾아서 계약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이미 얘네들이 걔네들 거 마음대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들에게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 또는 특정한 경제신문에 굉장히 퀄리티 있는 글들이 올라오는 이런 곳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뭐죠? PR과 마케팅의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GEO의 대책을 마케팅 팀만 하는 게 아니라 PR팀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채널이 아니라 멀티 채널로 움직이셔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드리면 GEO를 해봤자 한동안은 검색 엔진이 아닌 순수 AI로부터의 트래픽이 50%, 60%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해도 지금은 5%에서 10% 정도일 것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어떤 영역에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래, 그걸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짧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잖아요. 이게 근본적 변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도 한국은 아직 아니지만 AI 모드를 아예 장착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과 많은 분들이 음, GEO 대책 툴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계세요. 그건 뭐죠? 대부분 퍼플렉시티나 또는 챗GPT나 클로드에 당신의 웹페이지가 노출이 되고 있나요를 확인해 주는 툴들을 제공해 주고 계세요. 그런 툴들이 한국과 해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페이지가 노출됐네를 가지고 인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이 접근으로 접근하시면 걔네들이 무슨 원리로 이 컨텐츠를 가져가는지를 확인하신 거죠. 옛날처럼 구글의 알고리즘이 있어서 헤드의 타이틀에 우리 유입 키워드 2개를 더 넣으면 나온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그걸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여서 대신에 이제 그런 툴을 파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SEO 낡았어요. SEO 누가 SEO 봅니까? 그 어센트 같은 데나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지키고 비저빌리티를 확보를 해야 된다면 굉장히 냉정한 현실주의적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8대2의 숫자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검색 데이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검색 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검색 데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키워드라는 건 뭐다? 질문을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비즈니스 씬에서 마케팅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고객이 누구야? 그다음에 우리 고객은 어디에 있어? 그다음에 도대체 우리 제품은 언제 도대체 찾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알게 됐어? 왜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를 골랐을까? 경쟁자하고 우리하고 경쟁 상황은 어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늘상 하는 질문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일 때문에 늘 하는 질문이고 질문을 받고 계시죠. 근데 사실 이걸 답하려고 우리가 사용했던 데이터들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제일 근거옥조로 여겼던 데이터는 뭡니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CRM 데이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매출을 만들어준 진성 고객들의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너무 좋은 데이터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모수 데이터예요. 예, 파셜 데이터라고요. 왜죠? 우리나라 5,100만을 고객으로 가지고 계시는 뭐 예를 들면 전기, 한전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 수도공사나 뭐 이런 데가 아니면 대부분의 회사는 부분의 모수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성장하려면 미고객을 땡겨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데이터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얻고 싶은 건데 그걸 얻기 어려우니까 누굴 만나냐면 이런 엠브레인, 닐슨 코리아, 칸타 코리아 같은 데를 불러서 우리 미고객을 알려줘라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미고객을 알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죠? 패널 조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패널이 엠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100만 정도 가진 패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최신 회사 중에서 오픈 서베이 같은 경우가 한 10만 정도 액티브 패널을 가지고 계세요. 엄청 훌륭하지만 5,100만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아직은 작죠. 그러니 얘네들도 좋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패널 데이터이다 보니 작을 수밖에 없어요. 즉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즉 편향이 없으면서도 진짜 믿을 만한 전수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소셜과 서치 데이터가 보이는데 사실 서치 데이터는 우리가 억세스하기 어려웠죠. 우리가 네이버도 아니고 구글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열심히 봤던 게 뭐죠? 소셜 데이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소셜 데이터는 너무 훌륭한 데이터이지만 여기 보시면 갓생을 살고 계시는 오운환을 끝낸 어떤 여성분이 인스타그램을 올린 거예요. 보시면 아주 멋진 글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분 이제 자기 전에 이제 9시에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시쯤에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들려서 뭘 검색하시냐면 살안찌는 야식, 뭐 이런 살안찌는 배달 음식 이런 걸 검색한다. 사실은 인간이 다 이렇잖아. 이렇게 약간 모순되는 행동들을 하는데 우리 마케터들은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멋진 모습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런 욕망과 관련된 거가 필요하죠. 근데 이건 얻을 방법이 검색 데이터 안에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기 위해서 소셜도 봐야 되지만 검색 데이터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검색 데이터라는 건 검색 키워드죠. 그 다음에 검색량, 검색자 데이터, 그 다음 검색어와 관련해서 비딩할 때 얼마가 들지 같은 CPC 데이터, 그다음 검색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검색 의도를 알 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걸 다 묶어서 검색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 달에 하는 어느 정도 검색하는지 혹시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검색하는 총량 150억 번 정도 검색을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의 개수가 한 2억 개쯤 되거든요. 그 전체와 관련된 전체 데이터를 다 만약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객관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매출과 상관관계가 명확한 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굉장히 빠르게 왜냐하면 검색 데이터는 저희 리스닝 마인드 같은 툴을 쓰면 당연히 편리하시지만 혹시 부족하더라도 구글이나 네이버의 광고센터에 들어가서도 일부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봐도 되게 빠르게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단순해서 누구나 의사결정을 동일하게 내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야, 그또 뭐 오버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지금 스마트폰을 만지잖아요. 결국은 화장실을 갈 때나 잘 자고 일어나서나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루 종일 우리의 지금 상태를 우리의 의도를 어디에다가 넣는 거냐면 검색 엔진이나 소셜에다 옮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검색 데이터 좋다는 걸 알겠어. 아까 GEO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자, 사실은 브랜드 검색량은 비보조 인지도를 나타내주는 숫자입니다. 즉, 비보조 인지도 조사를 위해서 회사들 불러서 리서치 센터에서 리서치를 돌리지 않아도 브랜드 검색량을 보면 비보조 인지도를 압니다. 비보조 인지도가 근데 뭡니까? 자, OTT 브랜드 중에서 여기서 아시는 거에 저 스티커를 좀 붙여주세요. 티빙 있고 뭐 그 뭐죠? 넷플릭스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방식으로 하면 그건 보조 인지도 조사를 한 거고요. 자, OTT에서 아는 브랜드 좀 써주세요 하면 뭐죠? 그럼 비보조 인지도를 조사를 한 거죠. 뭐가 더 어려워요? 비보조죠. 브랜드 입장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비보조가 중요합니다. 비보조는 머릿속에서 최초의 순수 상기를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그게 왜 중요하죠? 우리 브랜드가 탑 오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검색할 때 뭐 보고 검색하세요? 아니죠. 우리는 머릿속에서 해당 브랜드를 떠올려서 브랜드를 검색합니다. 즉, 브랜드 검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비보조 인지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순수 상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브랜드 검색량을 비교를 하면 마켓 쉐어 분석이까지 가능하고 심지어 레버뉴하고의 연관관계까지도 분석 가능할 뿐더러 비보조 인지도는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게 된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나이키나 아디다스, 뉴발란스 이런 호카, 르무통, 온러닝 이런 브랜드로 얼마나 검색이 되고 있어를
리스닝 마인드에다 던졌더니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 20대들은 어때? 라고 필터를 걸면 20대에서는 아디다스가 1등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도 정확하게 성별로도 어떤 브랜드를 더 많이 검색하느냐를 가지고 그 섹터의 그 타겟 고객군의 인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TV 캠페인 같은 캠페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뭐또 이상한 산식 같은 게 나왔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광고를 보시다가 너무 괜찮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검색해 보시잖아요. 급하고 사라질 것 같으면 사진 찍어 놓죠. 그걸 뭘 하는 거죠? 북마킹을 해놓고 나중에 검색을 하거나 검색을 바로 하죠. 그래서 만약 광고가 성공적이었다면 사람을 움직이는데 뭐냐면 검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에 4개월 동안 캠페인이 없을 동안 4개월 동안 2,300번이 검색이 됐는데 캠페인이 시작이 되고 나서 연달아 4개월 동안 진행 기간 동안 2만 3천 번이 검색된 거예요. 그러면 TV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몇 번이 더 검색됐죠? 2만 1,300번이 더 검색이 된 거예요. 그럼 2만 1,300번 더 검색된 것은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100번의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100번의 방송 광고를 돌렸다면 한 회당 몇 번 된 거죠? 2,130번 검색을 더 일으킨 거잖아요. 그 말은 뭐죠? 아, 이 광고는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네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 마케터들이시니까 알겠지만 텔레비전 광고 성과는 뭘로 측정합니까? 유퀴즈에 광고했어요. 그 광고 성과는 뭘로 우리가 봤죠? 유퀴즈의 시청률로 봤습니다. GRP로 봤죠. 뭐죠? 그로스 레이팅 포인트로 받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고의 성과를 왜 유퀴즈의 시청률로 받고 우리가 납득을 하죠? 아, 저도 광고 대행사 출신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광고 대행사 있을 때는 굉장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광고주가 됐거든요. 근데 TV 광고를 하고 보고를 이렇게 듣는데 동의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참 이렇게 교활해서 모자가 바뀌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동의가 안 돼요. 왜 이게 성과예요? 라고 묻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캠페인의 성과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가 작년도에 동일하게 같은 기간 동안 했었던 광고의 성과와 지금 성과를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경쟁사가 야 얼마 돈을 썼더라고 지상파에서 몇 번 돌렸는데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효과가 우리가 더 나았는데 이야기할 수 있죠. 야 우리가 훨씬 더 인기 없는 프로그램에 돌렸는데 훨씬 좋았는데 이게 가능해지죠. 숫자로 증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큰 돌파구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광고주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야 광고의 성과는 매출이지 이렇게 주장했고 광고 대행사는 뭐라고 이야기해왔냐면 광고의 성과는 퍼셉션의 변화죠. 그리고 안 되면 광고 대상 타면 성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걸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양쪽이 합의하기 좋은 조건 아닐까요? 자, 검색 데이터는 이렇게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판단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캠페인조차도 퍼포먼스 애드처럼 성과 측정을 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 자, 넘어가서 검색 쿼리라는 게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리를 연속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쿼리 자체에도 뭐가 있냐면 소비자의 욕구와 의도가 담깁니다. 예를 들어서 카레 레시피라고 하면 먹고 싶은 게 뭐죠? 카레죠. 카레가 욕구의 대상이죠. 레시피는 뭡니까? 먹고 싶은 게 아니죠. 레시피는 뭐예요? 내가 나가서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만약 간단이라고 되어 있다면 뭐죠? 아, 이 사람은 가족끼리 해 먹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구나. 아마도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닐까? 즉 뒤에 롱테일이면 될수록 뭘 알 수 있어요? 이 소비자의 맥락을 알 수 있게 되죠. 그 사람의 의도, 환경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검색어 자체가 이렇다면 우리는 우리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쓰는 모든 키워드를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우린 굉장히 뎁스 있는 분석이 가능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뭘 한 거냐면
샘표라고 하는 식품회사의 멤버들과 만날 때였어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일본에서 요즘에 K푸드가 굉장히 인기인데 비비고의 히트처럼 우리들도 정말 좋은 제품이 많으니까 일본에 들어가고 싶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일본 사람들이 집에서 뭘 만들어 먹는지 진짜 만들어 먹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는 뭘 만들어 먹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부를 때 쓰는 한국 음식명의 일본 표기법을 70개를 다 리스닝 마인드 인텐트 파인더에다 넣었어요. 넣었더니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가 나왔고요. 그 뒤에 레시피라는 단어를 붙인 애들 다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몇 번 검색되냐면 380만 번 검색이 된대요. 380만 명이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해 먹고 싶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 이 데이터가 없었으면 그걸 어떻게 알죠? 출장을 보내서 시노쿠보 근처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러 다니죠. 혹시 집에서도 해 드시나요? 뭘 해 드시나요? 한 800패널 하면 최소한 4천만 원은 들어갈걸요? 그거를 닐슨에다가 시켜서 닐슨 재팬한테 시키면 아마 1억 정도 청구받으실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 아는데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보시면 제일 많이 해 먹고 싶은 게 나물, 두 번째 지짐이, 비빔밥, 잡채, 콩나물, 김치, 제육볶음이에요. 예. 진짜 디테일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뭘 검색하는지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좀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렸지만 검색 경로 분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맥주 요모를 검색했다가 맥주 요모 추천 먹는 시간을 검색했다가 갑자기 영양제를 검색을 하고 영양제 후기 비오틴 효능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시퀀스를 자동으로 리스닝 마인드한테 분석을 시켰더니 맥주효모를 영양제로 소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검색하는 사람이 나온 거죠. 요걸 페르소나를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다음 밑을 보면 맥주효모를 검색했다가 갑자기 탈모를 붙이고 탈모 효능, 이건 탈모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탈모를 막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이걸 분석시켰더니 탈모 예방을 위해서 맥주효모를 섭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즉 시퀀스를 가지고 페르소나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걸 가지고 이들이 물어보는 질문을 구성할 수 있고 페르소나와 질문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죠? 컨텐츠를 만들 수 있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GEO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아까도 보여드렸던 케이스이지만 여기처럼 탈취제, 페브리즈, 스너글, 땀냄새 이런 걸로 검색을 한 사람들이 앞뒤로 붙여서 한 거를 정리를 하고 그렇게 찾아진 수천 개의 키워드 중에서 제일 많이 노출됐던 웹페이지는 뭔가 봤더니 나무 위키의 호라비 냄새라는 게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웹페이지들이 소비자들의 눈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구나가 다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런 컨텐츠를 찾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는 게 SEO뿐만 아니라 GEO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당연하지만 미디어 플래닝도 가능한 겁니다. 뭐냐면 원래 미디어 플래닝의 대원칙이 뭐죠? 인터넷이 없었을 때부터 의사결정에 제일 많은 영향을 주는 미디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리치되는 미디어, 가장 딥하게 리치할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를 찾는 게 미디어 플래닝의 핵심 두 가지 원리거든요. 그 원칙대로 보면 이 수천 개의 키워드에서 제일 많이 노출되는 웹페이지, 제일 많이 유입시킨 페이지를 보면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줬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툴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작업을 물론 일일이 찾아서 노가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가다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곳에 시간을 쓰십사 이런 툴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굉장히 브랜딩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케터로서 브랜더로서 광고 대행사의 AP로서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실 때 TPO라는 소비자의 TPO를 찾는 거 많이 이야기하시죠. TPO. TPO는 원래 패션 인더스트리의 용어인데 마케터들이 빌려다가 우리 것처럼 쓰고 있는 용어죠. 근데 이 TPO의 현대 버전이 뭐냐면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뭐 식사하신 뒤라 별로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피자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음료수라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콜라가 있어야 될 것 같죠. 어떤 분은 맥주라고 주장하시기도 하지만, 근데 치킨이 있으면 당연히 맥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거예요. 자, 어떤 걸 봤는데 그때 어떤 제품 카테고리가 떠올랐어요. 그 머릿속에서, 아, 나 이걸 사야 돼라고 하는 그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 즉, 구매 의사결정으로 들어가게 하는 엔트리 포인트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찾는 것이 마케터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이킹 소다 같으면 베이킹 소다의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에 뭐가 있을까요? 원래 베이킹 소다는 왜 만들어졌죠? 효모, 그 이스터 제빵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빵할 때 효모 보관하기 어려운데 베이킹 소다가 있으면 엄청 쉽게 빵을 만들 수 있어서 사람들이 다 샀던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그걸 만들던 이 아멘 해머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뭘 했냐면 걔네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도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찾는 이벤트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이걸 쓸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이벤트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얘를 지금 검색 데이터로 찾은 거예요. 베이킹 소다를 검색할 때 사람들이 앞뒤로 붙여 검색을 했던 적이 있는 모든 걸 모아서 정리를 했더니 화장실 청소, 흰옷 세탁, 과일 세척, 제빵 세탁기, 뭐죠 다? 이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국 데이터에는 뭐가 있죠? 달고나도 있어요. 그죠? 이건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일지 모르죠. 즉, 원래는 기업들이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할 때 뭘 했냐면 설문조사를 시켰었어요. 칸타나 이런 데를 불러서, 닐슨을 불러서 패널들에게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피자 먹을 때 갑자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저는 콜라가 먹고 싶어요. 라고 묻는 거는 일반적 조사고, 반대로 콜라는 언제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라고 거꾸로 묻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찾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런 걸 찾는데 그때 축을 어, 목적 또는 느낌, 타이밍 또는 상황 또는 누구와 함께 예를 들면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뭐 여자친구가 있으면 뭐 이런 이야기들로 찾는 거죠. 그다음 장소와 연결된 것, 그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 예를 들면 카네이션 같은 거는 뭔가 어버이날 선물 뭐 이런 식으로 떠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구조를 잡고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여태까지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베이를 하면 욕구와 관련된 거나 내밀한 거는 이야기 안 합니다. 특히 여성 위생 상품이나 관련 같은 거는 질문에서 잘 안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탈취제 이야기를 했는데 탈취제를 검색을 했을 때 그걸 검색할 때 앞뒤로 했었던 걸 다 모으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방냄새, 신발 냄새, 그 다음에 탈취제, 그 다음 옷 냄새, 땀 냄새, 집안 냄새까지는 그래도 그럴듯한데 예를 들면 겨드랑이 냄새, 채취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못 읽는 그런 키워드까지 나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리서치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리서치를 가지고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건 비밀스러운 거거나 욕구와 관련된 거거나 궁색한 이야기거나 이런 것들은 그걸로 조사를 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검색은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에 오비 맥주가 계신데 그 오비 맥주 같은 회사들이 요즘에 굉장히 힘을 쏟고 계시는 영역 중에 하나가 너알콜 맥주 시장입니다. 근데 요건 지금 일본 어, 회사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건데 보시면 너알콜 맥주라는 검색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맛있는 너알콜 맥주, 너알콜 맥주는 정말 알코올이 0인가요? 뭐 이런 키워드들 다양한 키워드를 다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룹핑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운전할 때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이거 찾나 보다. 그다음에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방해가 안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 임신 중, 임신 중에도 술 마시고 싶어지니까 이런 걸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그러니까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가 찾아지는 거죠. 근데 한 발 더 들어가서 아까처럼 너알콜 맥주 추천을 검색할 때 그 전에 검색한 적이 있는 두세 개의 키워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검색한 적이 있는 두세 개의 키워드 수천 개를 모아서 정리를 했더니
엄청난 클러스터가 나오는 거예요. 수천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다 필터를 걸어봤어요.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는 중에, 뭐뭐 하는 후에로 이게 정리를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임신 중뿐만 아니라 수유 중, 업무 중, 근무 중,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중, 다이어트 중, 입원 중, 요양 중 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제가 계속 주장한 것처럼 누가 물어본다고 답해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저걸 아는 게 결국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죠. 자, 야, 술은 마시고 싶은데 술을 못 먹는 상황이 있잖아. 그래서 너알콜 맥주를 만들자고 하는 게 뭐죠? 상품 기획, 그러니까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논리죠. 그리고 마케터들한테 찾아가서 야, 이거 좀 잘 팔아봐.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옛날 말로 하면 TPO, 지금 말로 하면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찾아야 되죠. 어느 순간에 이 제품을 제안해야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지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본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 다이어트 할 때, 근육 운동 후, 러닝 후 같은 상황들, 심지어 조금 그렇지만 뭐 항암 치료 중 또는 수유 중에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 가는 크리에이티브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으로 접근할 때 기업들은 두 가지 레이어를 뚫고 가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제품을 떠올리게 하는 멘탈의 레이어를 뚫고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유통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피자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콜라가 필요해 하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빨간색이 떠오르신 분, 빨간색 캔이 떠오르신 분, 자, 파란색 캔이 떠오르신 분. 예. 이게 뭐죠? 한 사람은, 한쪽은 펩시의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코카콜라의 로열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편의점에 딱 들어가는데 빨간 캔을 생각하고 갔더니 그 빨간 캔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파란 캔 잡고 먹는 사람이 많을까요? 돌아 나와서 다른 데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불행히도 브랜더들이 바라는 건 뭐죠? 나가서 빨간 걸 찾아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극히 소수고요. 거기서 브랜드 체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했어요, 예전엔? 유통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유통 파워가 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회사가 있어요. 유통계의 왕자 두 개. 어디죠? 롯데, 신세계. 그 두 회사는 유통이 엄청 강한 회사예요. 유통이 강하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야, 너 이거 받고 싶어? 그럼 이것도 받아. 야, 너 이거 받고 싶어? 야, 그럼 그거 빼. 이게 되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십 년간 우리나라 유통 전체를 사실 끌고 왔던 거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 두 회사 둘 다 좀 어렵죠. 뭐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뉴스만 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 어려워졌을까요? 쿠팡이죠. 쿠팡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모든 회사를 다 동일하게 이길 배송으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롯데가 뭐 가서 말하려고 해도 다 그러니까 스타트업하고 롯데하고 똑같은 경쟁력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수를 삼다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노라벨 생수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브랜드가 별 차별점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통이 깨진 거지 인지나 브랜드가 깨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무조건 최저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소 비싸도 내가 믿는 브랜드면 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건 뭐냐면 멘탈 레이어는 깨지지 않았고 그 멘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싸움이 이게 3C 분석할 때 자주 쓰는 트라이앵글인데 경쟁자가 뭘 하지를 자꾸 본다고요. 경쟁자가 뭘 하지? 그리고 그 걔네들 거를 벤치마킹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싸움은 뭐여야 된다? 소비자가 어떤 CEP에 우리를 떠올리는지가 진짜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브랜드는 매년 새로운 CEP를 확보하고 많은 CEP를 들고 있어요. 언더도그 브랜드는 하나, 두 개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에너지 음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레드불 떠오르죠. 그다음 몬스터 같은 게 떠오르죠. 근데 원래 40년 전에는 지금 요때 시간쯤 나른하면 뭘 마셔야 되냐면 코카콜라를 마셨어야 돼요.
막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다들 멍청한 표정으로 있다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오세요? 그러면 코카콜라 마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때 당시에 코카콜라의 CEP는 바로 에너지 음료랑 동일한 CEP를 썼던 거죠. 사실은 요즘 들어서 그래서 CEP를 하도 많이 지난 100년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했던 얘네들이 요즘에 겨울에 자기들을 잘 안 마시니까 우리한테 뭘 보냈죠? 산타 할아버지와 백검을 보내서 지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한 거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제품이 나와야 매출이 더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의 새로운 CEP를 찾으면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거고 새로운 시장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우져서 덜 팔리는 거다가 아니라 우리가 소비자들의 충분한 CP를 못 파악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의 동인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여전히 검색 데이터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 쭉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다 좋은데 검색 데이터 분석하는 게 너무 쉽고 간단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상당한 노가다를 동반하는 일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리스닝 마인드가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챗GPT에 들어가 버리도록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리스닝 마인드를 사용을 만약 하시게 되면 저희가 드리는 API를 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챗GPT 안에서 요 분야의 주요 브랜드를 좀 찾아보고 최근 검색 동향이나 검색 경로 분석을 통해서 카테고리 엔트리 분석을 해봐. 뭐 이런 이야기를 던지면 이렇게 지가 알아서 데이터를 막 가져다가 자동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소나도 찾아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야, 이건 어때? 하고 또 물어보면 또 얘가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심지어 이걸 가지고 컨텐츠를 기획할 수도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실 리스닝 마인드 뒤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다 10개의 API로 구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 10개 거를 그중에 일부,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은 양을 몇만 개의 키워드를 던지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라이트한 버전으로 붙여놓은 작업들을 하게 된 거고요. 요게 이제 2주 정도 후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가 고민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미국 데이터를 넣어 놓게 됐고요. 이제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직접 이걸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아까 한국이 2억 개라고 했잖아요. 일본이 3억 개쯤 되는데 미국이 10억 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메이저리그 같은 곳이라 엄청난 키워드의 양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반절 정도를 가지고 일단 알파 시작을 하고요. 연말쯤이 되면 한 10억 개까지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1시간여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미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샘표 이야기 잠깐 드렸지만 식품이나 건기식 제약회사, 그다음에 뭐 패션 뷰티나 이런 FMCG 영역, 그다음에 IT나 전기 전자 쪽에서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마케터나 브랜더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어떤 대비를 하실 때 저는 검색 데이터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이후에는 요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시고 써보시고 분석하실 수 있는지를 나누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가지만 좀 받고 일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선은 여기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손 들고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금융업에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이제 검색 시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본인에게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있는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검색량이라든지 바이럴 새로운 또 아까 말씀하셨던 CEP를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사실 전통적인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할 때도 어떤 행동 기반이라기보다는 상품 중심의
이제 상품명을 주로 이제 검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새롭게 뭔가 마케팅 소구 포인트나 이런 걸 잡고 싶은데 이런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 쪽에는 어떻게 저 리스닝 마인드를 좀 활용할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데 질문을 주신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씀처럼 금융업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야의 소비자들은 별로 검색 안 해요라는 생각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세요. 어차피 금리 싸움 아니야? 금리 낮은 데 주는데 가는 거지 누가 그걸 그렇게 검색하겠어라고 말하는데 금융 관련된 검색어의 개수가 사실은 몇십만 개입니다. 그리고 그 검색 총량이 무지막지합니다. 물론 패턴이 정말 다양하냐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 거를 신한카드도 사용하시고 국민은행 금융그룹도 사용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금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와 관련된 키워드를 찾으세요. 그분들은 그걸 왜 찾냐면 우리가 갑자기 금융 서비스가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갑자기 내가 쓰고 있던 아이폰 15가 그렇게 못생겨 보이죠. 언제? 아이폰 17이 나왔을 때. 아이폰 17이 나왔던 그 순간 그 물욕이 차올랐을 때 뭐가 생기냐면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 기쁜데 갑자기 그때 돈이 필요해지는 거죠. 새로운 집을 갔는데 지금 돈은 별로 없지만 냉장고를 바꿀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 순간이 금융이 필요한 순간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삶의 어떤 상황에서 돈이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을 찾는 곳에 저희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를 찾는다면 저는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네. 저는 지금 비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들을 만나다보는데 요즘 마케도냐 아니면 지리나 ADO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적용했을 때 만약에 이것들을 적용을 하고 나면 어쨌든 포스트라는 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 뭐 일단은 우리가 뭘 말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납득하는 게 중요한데 고객은 사실은 매출에 영향이 있었을까? 근데 그건 아세요. GEO했다고 매출이 늘 것 같지는 않다는 건 아시는 거예요. 다만 이게 바뀌지 않을 중요한 트렌드니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양보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유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입이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웹페이지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답을 구성하는데 우리를 포함한 여러 페이지가 같이 인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인용되도록 해야죠. 근데 인용이 돼도 문제예요. 클릭하고 그 그린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는가? 물론 구글의 조사 결과를 이미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링크를 많이 누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출될 때 링크가 보이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유입도 중요하고 이미 바뀌었잖아요. 지난주죠. 그 구글 서치 콘솔에 AI 오버뷰에서의 거를 트래킹할 수 있게 바뀌었고 지표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건 그게 중요한 지표다. 이제 제일 지표는 유입을 보시는 거가 중요하다. 자, 다만 더 중요한 건 브랜드가 노출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컨텐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해서 또는 뭐 스폰서십을 해서 있었던 곳에서 우리 제품을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노출되고 있느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브랜드의 비저빌리티와 그 다음엔 얼마나 썰퍼브 파지티브 보이스가 중요해진다. 그러면 자 유입, 그 다음에 브랜드 노출 비저빌리티, 그 다음에 이게 파지티브 보이스가 얼마나 있는지 거죠. 그것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통적 광고 대행사가 사실 이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하지만 모두가 SEO와 달리 얘는 좀 어, 초기라서 기대치가 아직은 높지는 않으실 거다. 근데 대부분의 테크닉이 사실 SEO에서부터 온 테크닉들이 많으니까 SEO와 동시에 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GEO 따로 SEO 따로가 아니라 GEO와 SEO를 동시에 어떻게 잘 할 것인가가 가장 ROI가 좋은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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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서 마케팅에 대한 전략적인 인사이트나 팁들을 이어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스피치를 썼을 때 리스닝 마인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챗GPT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 아티클들을 다 읽고 또는 뭐 논문들을 다 읽은 상태에서 뭔가를 내기 때문에 얘가 물론 가끔 할루시네이션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되게 신뢰가는 데이터를 주잖아요. 결과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거 보고 우리가 50억짜리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결정을 하려면 지난 1년 동안 전년 대비 어느 정도의 검색량이 늘었고 페르소나가 실제로 남녀 구분으로 따지면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10대 후반이 압도적으로 검색을 많이 하고 있어. 20대 초반이 훨씬 검색을 많이 하고 있어 등의 근거가 될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 리스닝 마인드는 5,175만 명이 검색한 150억 번의 검색 데이터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걸 끄집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 것과 그냥 이걸 안 쓴 챗GPT의 결과가 결론적으로 다른가? 아니요, 같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거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용된 근거는 저는 큰 결정은 그래서 그냥 챗GPT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 반드시 그건 또 다시 체크해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 걸 사용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미리 질문을 주신 것들이 있어서 이걸 보시고 한 두어 개 정도 온라인 답변 내용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GEO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SEO는 검색량이나 상위 노출 등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GEO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GEO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웹사이트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노출되고 있는가 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홍보 매체에 우리가 보낸 온드 메시지들이 노출되고 있는가를 찾는 거죠. 비저빌리티 체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그걸 위한 툴들은 사실 해외에는 존재 이미 하고요. 국내에도 일부지만 존재를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질의를 했을 때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베딩된 공간에서의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연관된 질문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었을 때 각 질문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계속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는 한 1년 반쯤 됐거든요. GEO 전문적으로 실제로 페인 고객에게 GEO 서비스 제공한 지가. 근데 굉장히 시작되는 영역이어서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거야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위험하고요. 왜 이런 AI에 이런 기술이 왜 도입이 됐지?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 뒤에 있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그 사람의 의도를 맞추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기본 이해 하에서 시책이나 어떤 KPI를 정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AI 서비스와 컨텐츠 제휴가 맺어진 주요 버티컬 미디어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 이거는 뉴스 검색해 보시면 사실 엄청나게 이미 쏟아져 나오고요. 사실 너무 웃기지만 챗GPT에 들어가서 야, 너 최근에 계약했던 곳 리스트업 해줘봐. 그러면 약간 가끔가다 뻥치는 게 한두 개 섞이긴 하지만 대략 맞게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예, 이건 마지막에 하고요. 잠깐.
GEO 관련해서 질문을 남겨둡니다. AI 모델의 자사 컨텐츠, 브랜드가 인용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LLM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효성이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봇을 막는다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두지 않으셨으면 사실은 크롤러들이 들어서 대부분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SEO 때문에 준비해 놓으셨던 로봇 텍스트 안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생성형 AI들의 보트를 오픈한다고 다 적시해 두시면 대부분 우리가 열어놓은 디렉토리의 컨텐츠는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SEO에 준해서 하시면 돼요. 자, 테크니컬 SEO에서 필요하다고 했던 대부분의 것은 여기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SEO 업자들 하는 말 들으실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믿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SEO가 원래 없던 곳에서 GEO가 태어난 게 아니라 GEO 하시던 분들이 다 이전 다 SEO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게 해외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게 없는데 그냥 GEO를 뭔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닝 마인드의 GEO 관련 고객께서는 어떤 부분들을 가장 만족하고 계신가요? 단순 노출 빈도 수만을 기대했던 다른 선택지나 패키지도 많았을 텐데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면 GEO 성과를 보장하는 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성형 AI가 답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의 인텐트와 소비자들이 물을 때 사용하는 쿼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문서를 비슷한 문서, 퀄리티 높은 문서를 찾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리스닝 마인드는 오직 그 부분에 집중한 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과 같은 발상으로 저희가 고객들을 계속 컨설팅해 왔기 때문에 고객들은 당연히 저희가 하는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성과를 내왔습니다. 당연히 그 성과는 노출에서의 성과, 유입에서의 성과 모두 다 얻었고요. 당연히 제가 아까 1년 반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온 이런 것들 통해서 고객들이 당연히 재계약하는 게 컨설팅 회사의 제일 중요한 증거 아닐까요? 저희는 계속 이 일들을 해온 고객들은 당연히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은 이게 GEO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케터가 GEO만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브랜딩 전체를 보셔야 되고 그 관점에서 검색 데이터는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